8번의 계절이 감옥의 잿빛 담장 안에서 죽어갔다. 차갑고 육중한 철문이 마침내 열렸을 때 한지욱은 눈을 가늘게 뜨고 8년 만에 마주하는 세상의 빛을 받아들였다. 한때 총명함과 선량함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변해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 아래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와 함께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낡은 더플백 하나를 어깨에 메고 교도소를 등졌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두고 온 것은 미련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지옥의 아가리 속에서 벼려낸 차가운 분노와 복수를 향한 굳은 맹세뿐이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도시의 중심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잊혀진 공장지대와 낡은 주택가가 뒤섞인 도시의 변두리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버스의 창문에 기댄 채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8년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릿한 피냄새, 잠 못 이루는 밤을 채우던 비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명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형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서 달라고 애원하던 동생 한태석의 교활한 얼굴이었다. 버스는 녹슨 철제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있는 정류장에 멈췄다. 지욱은 말없이 버스에서 내려 기억을 더듬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톱밥 냄새와 세월의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목공소였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 나무를 다뤄온 한 노인이 그를 맞았다. 노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엇을 찾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지욱은 더플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신문지에 두껍게 싼 돈뭉치를 꺼냈다. 그는 돈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을 짜주십시오. 그의 말에 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외진 곳까지 찾아와 관을 주문하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어떤 나무로 해줄까? 오동나무 아니면 향나무 노인이 직업적인 말투로 물었다. 아니요, 지욱은 고개를 저었다. 가장 싼 걸로 해주십시오. 사람이 눕기에는 충분하지만 어떠한 장식도 필요 없는 그냥 물건을 담을 상자면 됩니다. 그의 기묘한 주문에 노인의 표정이 더욱 이상해졌다. 그는 잠시 지욱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고 어두운 눈을 마주한 순간 노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개나 필요하시오? 5개. 지욱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돈뭉치를 세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집어넣었다. 이 남자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주문에 얽힌 사연을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직감했다. 알겠소. 일주일 뒤에 사람을 보내시오. 일주일 후 약속대로 5개의 조악한 소나무관이 완성되었다. 그것들은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안식처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불길한 상자처럼 보였다. 지욱은 용달차를 불러 첫 번째 관을 실었다. 그리고 그는 배달 기사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목적지를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최영철 팀장 앞으로 관을 실은 낡은 트럭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최영철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8년 전 그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 대가로 그는 승진을 거듭했고 이제는 강력계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쳐넣었던 한지욱이라는 이름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사무실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부하 형사들이 인사를 건네며 아첨을 떨었고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 파일 대신 뇌물로 받은 값비싼 양주와 상품권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며 웃었다. 그때 부하 직원 하나가 난처한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다. 팀장님, 최영철 팀장님 앞으로 이상한 화물이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크기가 아주 큰데 최영철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누가 또 시덥지 않은 선물을 보냈겠지. 일단 이리 가져와봐. 잠시 후 2명의 의경이 낑낑거리며 거대한 나무 상자를 그의 사무실 안으로 들여놓았다. 상자의 기묘한 형태와 그것이 풍기는 불길한 분위기에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영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상자를 발로 툭 찼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보낸 건지 알아봤어. 발송인 정보가 없습니다. 팀장님. 부하 직원의 대답에 그는 더욱 짜증이 났다. 그는 옆에 있던 쇠 지렛대를 집어들어 직접 상자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형태의 관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최영철 역시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관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마치 시신을 조롱하듯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최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피처럼 붉고 서늘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최영철의 머릿속에서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한 젊은이의 얼굴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한지욱, 그가 돌아온 것이다. 지옥에서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최영철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손에서 카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빈 관은 이제 곧 닥쳐올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지옥의 초대장과도 같았다. 빈 관이 사무실 한가운데에 놓인 그날 밤 최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부하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일 뿐이라고 소리쳤지만 혼자 남은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술을 들이부었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고 8년 전의 기억만이 악몽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돈과 출세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젊은이의 눈빛을 외면했던 그날의 비겁한 자신이 거울 속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공포에 시달려 퀭해진 눈으로 최영철은 한만호 회장을 찾아갔다. 한 회장은 TK건설의 오너이자 8년 전 최영철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한지욱을 감옥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최영철은 한 회장이라면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한 회장은 그의 불안한 호소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고작 빈 관짝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이냐. 한 회장은 최고급 차를 음미하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놈이 돌아왔으면 어쩔 건데 전과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네는 돈을 받고 이 일을 처리했으면 그 뒷감당도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와서 징징거릴 셈인가? 그의 냉혹한 말에 최영철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쓰고 버리는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 회장에게 버림받은 최영철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지욱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지욱이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존재는 느껴지지만 실체는 잡히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최영철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지욱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경찰청 내부 감사실과 몇몇 언론사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 투서에는 최영철 팀장의 부정축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가의 외제차, 아내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그가 지역 조폭 조직과 유착하여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왔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투서는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성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의 비리를 물어뜯었고 내부 감사팀은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아첨을 떨던 부하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그를 비호해주던 윗선들도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최영철은 순식간에 모두에게 버림받은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지욱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최영철은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조폭 두목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움이 아니었다. 조폭 두목은 싸늘한 얼굴로 그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최영철이 조폭에게 돈을 받으며 그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안하게 됐수다. 초의 팀장,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 영상. 벌써 검찰에도 넘어갔을 거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지욱은 최영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동아줄을 하나씩 아주 깔끔하게 끊어버린 것이다.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그날 저녁, 최영철은 시르에 빠져 술집을 전전했다. 그때 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지. 오늘 밤 10시 폐항구에 제3창고로 혼자 오시오. 최영철은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낡고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중앙에는 낡은 테이블과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순간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등 뒤에서 닫혔다. 그리고 창고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최영철의 손에 인생을 망친 피해자들이었다. 그의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자. 그가 뇌물을 받고 덮어버린 살인사건의 유가족. 그의 협박에 못 이겨 전 재산을 빼앗긴 노인까지. 그들의 눈은 원한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영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에? 그때 창고 2층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서늘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남자 한지욱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모든 복수극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최영철 팀장. 지욱의 낮은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내 놈을 내 손으로 죽일 생각은 없어. 내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는 놈이니까. 내 놈의 죄는 내 놈이 직접 만들어낸 피해자들이 심판하는 게 가장 공평하겠지. 그는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창고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최영철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의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피해자들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영철에게 달려들었다. 비명과 절규, 그리고 둔탁한 가격음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한지욱은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법이 하지 못한 심판을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강 하류에서 부패 경찰관 최영철이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을 조폭 조직과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보복 살인으로 서둘러 종결지었다. 한지욱은 작은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으며 신문에 실린 최영철의 흑백 사진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맨 위에 적혀있던 최영철이라는 이름 위에 붉은색으로 가로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 관을 준비해 주십시오. 보낼 곳은 한만호 회장의 자택입니다. 최영철의 죽음은 한적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한씨 일가의 견고한 성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호화로운 대저택의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고급 식자재로 차려진 아침 식사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차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만호 회장은 신문에 실린 최영철의 기사를 읽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 한 마리를 치운 듯한 귀찮음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고작 정과자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소란인지 모르겠군. 한 회장이 신문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혀를 찼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것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둘째 아들 한태석은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면서도 창백한 얼굴과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지 못했다. 비겁함에서 비롯된 공포였지만 그는 애써 허세를 부렸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형, 아니, 그 자식은 그냥 감옥에서 뒹굴다 나온 미친 개일 뿐이에요. 제가 사람을 풀어서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척했지만 그 안에는 8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한지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무서운 분노를 품고 돌아왔을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태석의 아내 김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한때 한지욱의 연인이었다. 그의 순수함과 정의감을 사랑했지만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 그를 배신하고 그의 동생과 결혼하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최영철의 죽음이 단순한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차례는, 혹은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한만호 회장은 아들의 허세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나약하고 감정적인 둘째 아들보다 비록 지금은 적이 되었지만 강인하고 냉철했던 첫째 아들
한지욱을 속으로는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지욱을 찾아.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살리든 죽이든. 내 눈앞에서 그놈의 오만한 저항을 끝내버려. 전화를 끄는 한 회장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이 다시 식사를 시작하려 했다. 바로 그때 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웬 화물 트럭 한 대가 대문 앞에 정체불명의 나무 상자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의 보고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모두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대저택의 웅장한 대리석 바닥 위, 그들의 부하 권력을 조롱하듯 조악하기 짝이 없는 소나무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첫 번째 관보다 더 크고 더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관에는 수신인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한씨 일가의 배신자들에게라는 피로 쓴 듯한 섬뜩한 문구만이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다. 이 미친 자식이, 한태석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김수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은 채 주저앉을 뻔했다. 오직 한만호 회장만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강철 같은 표정으로 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왕국에 감히 발을 들인 침입자에 대한 사례가 그의 눈에서 이글거렸다. 한편 그 모든 소란을 한지욱은 강 건너편의 낡은 아파트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공포, 그리고 그들의 분노까지. 그는 지난 8년간 감옥에서 그들의 심리를 수만 번도 더 분석하고 연구했다. 그는 이제 그들 자신보다도 그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말이 없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욱이 감옥에서 만난 한때는 전설적인 해결사였지만 지금은 오직 지욱에게만 충성하는 조력자였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한 회장이 미친 개들을 풀었습니다. 시내의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지욱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냥이 시작됐군. 하지만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정교하고 잔인한 게임이었다. 그는 한씨 일가가 자신들의 돈과 권력이라는 성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이미 성벽 아래에 수많은 땅굴을 파놓은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성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대저택 안 한씨 일가는 자신들의 발밑에 놓인 두 번째 관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을 시작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파리에 불과했다. 그 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나약한 동생 배신한 연인 아니면 모든 것을 조종한 폭군 같은 아버지 지욱의 다음 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이야말로 그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였다. 파문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의 모래성을 집어삼키기 위해 밀려오고 있었다. 두 번째 관이 대저택의 현관을 차지한 이후
김수연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지욱은 8년 전에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대한민국 상류층의 선망을 받는 한태석의 아내로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은 차가운 유리 감옥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그 감옥을 부수기 위해 돌아온 옛사랑의 그림자에 매일 밤 질식해갔다. 그녀의 남편 한태석은 공포를 분노로 표출했다. 그는 모든 것이 김수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녀를 탓했다. 네가 그 자식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꼬리를 쳤으니 그놈이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온 게 아니냐. 그의 폭언과 의심은 날마다 그녀를 좀먹었다. 한때는 부와 안정의 상징이었던 결혼 반지는 이제 그녀의 손가락을 옥죄는 차가운 족쇄일 뿐이었다. 한지욱의 복수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모든 허영과 위선을 대중 앞에서 잔인하게 발가벗기는 지독한 심리전이었다. 그 시작은 그녀가 주최하는 상류층 자선 파티에서 이루어졌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바로 그 순간에 세 번째 관이 배달되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김수연의 앞으로 배달된 거대한 관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관을 마주해야만 했다. 관 뚜껑 위에는 카드 한 장과 함께 그녀가 8년 전 지욱에게서 선물 받았던 작고 소박한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네가 버린 진심의 무덤이다. 카드에 적힌 글귀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날 이후 그녀의 완벽했던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등 뒤에서는 그녀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증권가 정보지에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태석 상무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였다. 그가 여러 명의 여배우 지망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남편의 바람기도 모르는 불쌍하고 멍청한 아내로 취급했다. 그녀는 어딜 가나 동정 어린 시선과 모욕적인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한태석은 이 모든 것이 지욱의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아내에게 퍼부었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고성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성은 이제 지옥 같은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한지욱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기둥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김수연이 상류층에 편입하기 위해 과거를 어떻게 세탁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흘렸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의 가족사까지 그녀의 사교계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그녀를 자신들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취급하며 경멸하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그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우리 처음 만났던 공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발신인은 한지욱이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낡은 공원 벤치에 그는 8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비를 맞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가 알던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욱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형편없이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 가족들 힘이 너무 강했단 말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하지만 지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항상 있었어.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차가웠다. 너는 선택했지. 그 비싼 옷과 차. 그리고 안락한 삶을. 그리고 너는 한 남자가 8년 동안 지옥에서 썩어가는 것을 외면하기로 선택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저. 네가 선택한 삶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했을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빗속으로 걸어 사라졌다. 김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명예, 그녀의 행복,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이제 그 거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만이 남았다. 그녀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거울 속에는 모든 것을 잃고 영혼마저 죽어버린 한 여자만이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욱이 보낸 관은 바로 그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 김수연이라는 방패가 무너지자 한지욱의 칼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한태석의 심장을 향했다. 그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정교하게 균열을 내는 차갑고 집요한 공작이었다. 그는 한태석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바로 그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한태석의 일상은 이미 지옥이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밤에는 형의 망령에 시달렸다. 그는 술과 약물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공포는 그림자처럼 그의 영혼을 따라다녔다. 한만호 회장은 그런 아들의 나약한 모습을 경멸의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에게 아들은 가문의 후계자라기보다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지욱의 심리적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어느 날 아침, TK건설의 심장부인 본사 건물. 한태석의 사무실이 있는 30층 발코니에 세 번째 관이 놓였다.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그곳까지 옮겨졌는지 알지 못했다. 관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태석은 매일 자신의 무덤을 내려다보며 업무를 봐야만 했다. 본격적인 공격은 한태석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것이 걸린 도박이었다. 한지욱은 바로 그 도박판을 뒤엎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옥에서 인연을 맺은 회계 조작과 기업 정보 분석에 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사에서 발생했다. 지욱은 파트너사 사장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국세청과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파트너사는 순식간에 세무조사에 칼날을 맞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결국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대체할 업체를 찾지 못한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태석은 공황 상태에 빠져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지욱의 공격은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증권계 프로젝트의 자금난과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루머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TK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에서는 한태석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내부에서 가해졌다. 지욱은 한태석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의 다른 동업자들에게 은밀하게 흘렸다. 원래부터 서로를 믿지 못했던 그들은 탐욕과 의심에 눈이 멀어 한태석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연합하여 한태석을 프로젝트에서 몰아내고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한태석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다. 그는 매일같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사무실 발코니에 놓인 관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한 인생을 내려다보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결국 한만호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한태석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곳에는 그의 동업자들이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은 한태석의 무능함과 횡령 의혹을 일제히 고발했다. 한 회장은 아들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다. 회사에도 당분간 나올 생각 마라. 한씨 가문의 수치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순간 한태석의 세상은 완전히 끝장났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의 지위, 그의 돈, 그의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화려했던 사무실은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몰락한 폭군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한태석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달빛 아래 섬뜩하게 서 있는 자신의 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허상에 불과한 모래성이었고 이제 그 성은 그의 발밑에서부터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귓게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네가 들어갈 시간이다. 동생아, 한태석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한지욱의 마음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만족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복수는 그에게 뜨거운 열정이 아니었다. 8년의 지옥 속에서 밤마다 되새기고 계획했던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차갑고 정교한 과업이었다. 그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는 오직 핏빛으로 그려진 설계도를 따라 다음 목표물을 향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한태석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그의 은신처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8년이라는 세월의 고통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가냘프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8년 전 한태석의 채 치여 목숨을 잃은 남자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다. 이서연은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오빠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경찰과 검찰의 외면, 한씨 집안의 협박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한씨 집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들을 보며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군요. 은신처의 문 앞에서. 그녀는 지욱을 보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8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그들의 죄를 물어주기를. 한지욱 씨.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동지를 만난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복수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어야 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지욱이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당신은 알아요. 최영철의 죽음, 김수연의 불행, 한태석의 몰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작품이라는 걸. 제발 당신의 복수를 멈춰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복수에 제 오빠의 이름을 더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겁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건강한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서연의 오빠였다. 한태석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평범하고 선량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지욱에 얼어붙었던 심장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8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만을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의 복수가 시작된 그 근원에는 한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 오빠는 당신의 복수를 위한 상징이 아니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한태석은 단지 당신의 인생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직도 약 없이는 잠을 못 주무세요. 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8년 동안 모든 걸 바쳤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지욱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그가 겪은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하는 정의는 그의 방식과는 달랐다. 법은 이미 죽었어. 지욱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돈으로 법을 샀고 당신과 나를 조롱했지. 내가 하는 방식이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의다.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외쳤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다면 당신과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피의 복수가 아니에요. 제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 진실을 덮었는지 온 세상에 알리고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제 오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정한 정의가 필요해요. 두 사람의 신념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지욱은 여전히 법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자신은 이미 잃어버린 순수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복수심에 뜨거운 인간성의 불씨를 던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는 서연을 돌려보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마지막 말을 전했다. 당신이 가진 힘과 정보, 그리고 내가 가진 진실을 향한 절박함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그날 밤 지욱은 홀로 남아 서연이 주고 간 오빠의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웃는 얼굴이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펼쳐 다음 이름인 한태석과 한만호를 노려보았다.
이전까지 그 이름들은 오직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한 표적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 위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맹세,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서연이 다녀간 후 한지욱의 복수는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복수를 향한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방식에 대한 깊은 회의가 그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가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서연의 외침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리한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고뇌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태석의 몰락과 김수연의 추락을 지켜보던 늙은 사자. 한만호 회장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아들의 무능함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왕국에 감히 도전한 첫째 아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욱의 심리전이나 명분 싸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신봉하는 유일한 법칙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짓밟아버리는 원시적인 폭력뿐이었다. 그날 밤, 한 회장은 자신의 서재로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름잡는 그림자들을 불러 모았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용병팀,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하는 해결사들, 그리고 경찰과 검찰 내부에 깊숙이 박아놓은 자신의 끈앞풀들까지. 그의 명령 한마디에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지욱을 찾아라. 생사는 상관없다. 하지만 반드시 내 앞에 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도시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졌다. 지욱의 은신처는 순식간에 발각되었다. 한 회장의 정보망은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광범위했다. 지욱과 그의 조력자진 그림자 같은 남자는 적들이 낡은 아파트를 포위하기 직전에 간신히 몸을 피했다. 창문 밖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수십 개의 그림자들을 보며 지욱은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도시는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지욱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적으로 돌린 쫓기는 사냥감이었다. 거리에 CCTV,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한 회장이 동원한 현대 기술과 구시대적인 폭력이 결합된 추격은 지욱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며 잊혀진 지하도와 폐건물을 전전해야 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들의 포위망은 너무 큽니다. 낡은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조력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고 저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야만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의 말에 지욱은 갈등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들이 잠시 몸을 숨긴 폐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밖에서부터 뜯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용병들이 마침내 그들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섬광탄이 창문을 깨고 날아들어와 시야를 마비시켰고 이어서 전투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지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생존을 위해. 그는 다시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사투는 짧고 격렬했다. 지욱과 그의 조력자는
단순한 전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지옥은 감옥에서 배운 잔인하고 효율적인 기술로 조력자는 전성기 시절에 냉혹한 실력으로 맞섰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고통에 찬 비명,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공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러 온 자들을 망설임 없이 무력화시켰다. 간신히 적들을 제압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공장을 빠져나왔을 때 지옥의 눈에는 깊은 자기 혐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선까지 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가 경멸하던 아버지의 방식,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방식을 그 역시 똑같이 사용하고 만 것이다. 이서연의 얼굴이 떠올라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이것이 회장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가 물러설수록 저들은 더욱 잔인하게 나올 겁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욱은 더 이상 이 피해 복수를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도심을 가로질러 또 다른 은신처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거대하고 집요한 함정이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얕보았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려는 듯 도시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들이 탄 낡은 차는 어느 순간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에 의해 사방이 포위되었다. 브레이크의 마찰음과 충돌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처절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전조등 불빛이 밤의 어둠을 찢으며 한지욱과 그의 조력자를 겨눴다. 사방이 막힌 도로 위. 그들은 도간에 든 쥐였다. 한만호 회장의 사냥개들은 차에서 내려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금속 파이프와 섬뜩한 칼날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체포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례를 품은 일방적인 처형 예고였다. 왼쪽으로 뚫겠습니다. 조력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부상당한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제가 길을 열 테니 당신은 무조건 뛰십시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욱을 살릴 각오였다. 지욱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낡은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와 포위망의 한쪽을 들이받았다. 그와 동시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의 양쪽에서 나타났다. 이곳에서 폭력배들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전화가 접수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혼란에 한 회장의 사냥개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지욱과 그의 조력자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을 구해준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지욱을 만난 이후 그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감하고 그의 뒤를 몰래 밟고 있었다. 그녀는 지욱처럼 싸울 수는 없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지욱은 혼란을 틈타 부상당한 조력자를 부축해 현장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약속된 장소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서연과 합류했다. 이제 그들은 위태로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서연이 마련해준 은신처는 작고 허름했지만 한 회장의 추적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지욱은 조력자의 상처를 치료하며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복수 계획은 아버지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잠시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이서연이 그에게 다가와 자신이 8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내밀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상자 안에는 달고 다른 사건 기록, 흐릿한 현장 사진, 그리고 효력이 기각된 수많은 탄원서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법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한 평범한 시민의 고독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이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8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자신이 인터뷰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하나씩 복기하며 당시 경찰 기록과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을 찾아냈다. 부상에서 조금 회복한 조력자는 자신의 옛 정보망을 이용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욱은 그 모든 조각들을 꿰어 맞추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8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렸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동생의 모습, 평소와는 다른 낯선 차종, 그리고 아들의 사고 소식에도 이례적으로 침착하고 냉정했던 아버지의 태도.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이서연이 가져온 자료 속에서 당시 오빠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공익제보를 전문으로 하는 한 작은 언론사의 기자였다. 지욱은 자신의 해커 동료에게 그 기자의 마지막 취재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담긴 파일이 그의 앞으로 전송되었다. 이서연의 오빠 이성훈 기자는 사고 당일 TK건설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자에게서 넘겨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가 약속 장소로 가던 길에 한태석의 채 치여 목숨을 잃은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졌다. 8년 전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음주,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TK건설의 치부를 덮기 위해 한만호 회장이 직접 계획하고 아들 한태석을 시켜 실행한 잔인하고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한태석은 아버지를 대신해 더러운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고 한만호는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자신의 큰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지욱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단지 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살인 사건의 마지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아있는 관 속에 8년간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이서연 역시 오빠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오열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패한 재벌이 아니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식마저 도구로 이용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악마였다. 이서연이 말했던 법의 심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치였다. 지욱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과 인간적인 고뇌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눈은 이제 차가운 분노를 넘어 악마를 심판하기 위한 신의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죄악에 합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선물하는 것뿐이었다. 끔찍한 진실은 한지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고뇌마저 불태워버렸다. 그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악마를 심판하는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이서연의 순수한 정의감과 그의 차가운 분노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합쳐졌다. 그들은 먼저 이 모든 비극의 방가쇠를 당긴 비겁한 살인자,
한태석을 단죄하기로 결심했다. 한태석은 아버지의 성 안에 숨어 두더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업과 지위를 잃고 이제는 오직 아버지의 보호에만 의지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다. 지욱은 그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덫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지욱의 조력자는 암흑가의 정보망을 이용해 한태석에게 은밀한 제안을 흘렸다.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위조 여권과 신분, 그리고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가짜 밀수업자의 제안이었다. 궁지에 몰려있던 한태석은 의심하면서도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이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약속된 시간에 혼자서 거래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낡고 버려진 항구의 제7 창고였다. 한태석은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바닥 중앙에 그의 이름이 적힌 세 번째 소나무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그리고 관의 옆 어둠 속에서 한지욱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만이구나, 동생아. 지욱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처럼 울렸다. 한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이 살인자 괴물 같은 놈. 그의 비겁한 외침에 지욱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살인자 그래. 오늘 밤 이곳에서 살인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가려보도록 하지. 지욱이 손짓하자 창고의 거대한 벽면에 프로젝터의 빛이 투사되었다. 화면에는 8년 전 그날 밤의 사건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작된 증거, 거짓 진술, 그리고 돈다발을 받고 진실의 눈을 감았던 최영철의 비웃는 얼굴까지. 그리고 화면은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에서 멈췄다. 이서연의 오빠, 이성훈 기자였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나? 지욱의 질문에 한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술에 취해서 일어난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야. 그의 발악에. 지욱은 준비해둔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8년 전 한 회장과 한태석이 나눴던 통화 내용이 복원된 음성 파일이었다. 그 기레기 놈 처리했느냐? 네. 아버지 시키신 대로 차로 실수 없이 마무리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덮을 테니.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소름 끼치는 대화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모든 거짓말이 벗겨지는 순간 한태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안 그랬어. 아버지가 시킨 거야. 그 기자를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의 추악한 자백이 끝났을 때 창고의 또 다른 어둠 속에서 이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태석이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 그랬나요, 내 오빠가? 당신들에게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녀의 질문에 한태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욱을 바라보았다. 이제 됐어요. 저는 제가 원했던 진실을 들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법이 할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요.
저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심판했으니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창고를 걸어 나갔다. 그녀는 지욱에게 마지막 심판을 위한 공간을 남겨준 것이었다. 창고 안에는 두 형제만이 남았다. 지욱은 울부짖는 동생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작은 권총 한 자루를 던져주었다. 한태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선택해라. 지욱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인자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네 손으로 이 모든 비겁한 생을 끝내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 관이 너의 새로운 집이 될 거다. 지욱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몸을 돌려 창고의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태석에게 자신의 죄를 책임질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그가 육중한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한 발의 총성이 처절한 절규처럼 울려 퍼졌다. 지욱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았다. 악마를 위한 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 아래 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한태석의 이름 위에 붉은 선을 그었다. 이제 마지막 이름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한태석의 자살은 한시 왕국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TK건설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다. 한만호 회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물려주려 했던 비겁하지만 유일한 아들까지. 그는 이제 텅 빈 성에 홀로 남은 이빨 빠진 폭군이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첫째 아들 한지욱을 향한 증오와 사리만이 들끓었다. 그는 지욱이 자신을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자신의 왕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반역자를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은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자신의 사무실을 철옹성 같은 요새로 만들고 최후의 결전을 기다렸다. 며칠 후 약속이라도 한 듯 한지욱이 제 발로 TK건설의 본사 건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숨거나 기습하지 않았다. 그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마지막 심판을 향해 걸어갔다. 한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내려는 자의 고요한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집무실의 문이 열리자 한만호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지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의 책상 앞에 섰다. 8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증오와 원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만족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 한 회장이 으르렁거리듯 소리쳤다. 내 놈 때문에 우리 가문은 끝장났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애비의 등 뒤에 칼을 꽂아. 그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지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문 아버지, 당신이 말하는 가문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아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위대한 가문입니까? 지욱의 냉정한 반박에 한 회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경멸을 보았다. 내 놈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지욱은 품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각 내가 가진 모든 증거가 검찰과 모든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8년 전 이성훈 기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까지. 지욱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업적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범죄만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잔인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완벽한 심판이었다. 한만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발악했다. 네 이놈, 내가 죽더라도 너만은. 그가 권총을 꺼내 지욱을 겨누려는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그의 뇌혈관을 터뜨려버린 것이다. 한만호는 바닥에 쓰러져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함께 처음으로 드러나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욱은 쓰러진 아버지를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마지막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한 시대의 폭군은 자신의 욕망이 쌓아 올린 성의 꼭대기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최후를 맞이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욱은 그가 처음 관을 주문했던 낡은 목공소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마지막 5번째 관이 남아 있었다. 이서연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욱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제 오빠의 진실을 밝혀주어서 이제 어쩔 생각이세요? 그녀의 물음에 지욱은 말없이 5번째 관을 바라보았다. 이건 8년 전 감옥에서 죽었던 과거의 한지욱을 위한 관이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공소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관, 불태워 주십시오. 그의 결정에 이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5번째 관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지욱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증오,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복수의 사슬을 함께 태워버렸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상처와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파괴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야만 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지옥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